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이진 않는 조금은 안정된 시장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에 많이 출렁거리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회복도 됐고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런데 한쪽에서 약간 찜찜한 것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저사양 AI 칩 H20에 대한 중국 네.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또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통상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간다고 하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잘 돼야 될 텐데라는 마음도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오늘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건 오늘 오후까지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안정세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네. 자, 시장은 일단은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을 해볼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테마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원이 두 개가 있죠. 원격 의료 관련 테마, 의료 AI 테마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의료 AI 쪽에 관심을 받고 있죠. AI가 대선의 정책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의료 AI, 의료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민주당 쪽에서 이 의료 AI와 관련된 핵심 정책, 이걸 중소업종의 핵심 정책으로 아젠다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료 AI나 원격 의료도 대선 테마로 대선 정책주로 이제는 편입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료 AI, 원격 의료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고 상승 탄력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반도체는 좋지가 않아요. 반도체 HBM 쪽이 좋지가 않은데 오늘 미국 시장이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H20 이 저사양 칩 있잖아요. 이것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를 가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양상, 이것이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계속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히토류가 또다시 부각받고 있죠. 중국이 미국에다가 히토류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사이익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도 좀 좋습니다. 엔터, 여행,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데 엔터주가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좀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엔터나 컨텐츠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다가 화장품도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2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잘 가고 있고 음식료 업종도 지금 계속 잘 가거든요. 오늘도 삼양식품이 96만 원대까지 제가 마지막에 체크할 때는 올라왔는데 이제 100만 원 또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슈 때문에 MSCI 이 이슈 항상 나올 때마다 이슈가 나올 때까지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선정이 되거나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데 삼양식품은 이것을 깰 수 있을지 이러면서 100만 원 넘어갈 수 있을지 삼양식품에 대한 음식료 업종 이 외에도 뭐 풀무원이라든지 뭐 농심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또 좋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대선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앞서서 의료 AI 말씀도 드렸는데 남북경협주나 뭐 창투사나 이런 대선 관련해서 또 관련된 테마주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 7% 가까이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 봤더니 미국이 이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 제한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걸 엔비디아 측에서 밝혔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이야기는 이 H20 칩 그러니까 조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칩 중에 저사양 칩 이것을 활용해서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H20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새 규제의 근거로 이런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엔비디아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중국 쪽에서 돈을 벌고 있던 것이 이런 저사양 칩이었는데 H20마저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뭐 실적, 돈은 뭐 워낙 잘 벌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마진율이라든지 성장률 자체다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는 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만약에 이런 수출 제한 조치가 가해지게 되면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8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이라든지 성장률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 측이 중국 쪽의 기업에 H20 칩들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자, 과연 이것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미스를 가져다 줄지 리스크가 되는 것일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판단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 연관된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힘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이죠. H20 중국 수출이 통제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급락을 했고 이게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들 이 주가 흐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는 둘 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던 날이었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런 흐름들로 오늘 갖고 가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80만 주, 다시금 어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된 거고요.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29만 주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와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하죠. 예, 공급 업체이니까 2%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을 출발하고 있고 66,1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상회증권에서 새롭게 매수 리포트 11만 6천 원짜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향에 공급되는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대만, 폐부로 보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관세 영향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우수수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력사인 MDS 테크나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어 있고 있는 HBM 관련해서 기판을 생산하는 심텍이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텍도 3%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 관련주가 시가 대비 낙폭을 확대하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랜만에 올라가는 MLCC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IT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 아시죠? 비아디에 전장용 MLCC를 대규모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나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에도 MLCC를 지금 대규모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기가 지금 이 MLCC를 그전에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많이 부각을 받았고, 과거에 MLCC가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MLCC가 크게 부각받지 못한,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이제는 여겨지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삼성전기는 주가가 잘 못 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삼성전기가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그런 시도나 메시지나 행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전장 MLCC 매출이 5년 사이에 5배나 늘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 분석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 아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장용 이런 부품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앞으로 인공지능용 이런 관련된 부품으로서의 전장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도 주주총회에서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비아디에 MLCC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니까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을 방문했었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났고, 비아디 본사에도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의 기업들과도 많이 만난 상황이었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실제로 삼성이 중국과 뭔가 하는 일들이 하나씩 성과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 중국의 기업들과 협업하거나 공급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런 어떤 소식들이 나타나게 될지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제 MLCC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모멘텀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계속 이어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증권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올해 1분기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MLCC 부분에서 1조 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3% 강세임을 보이면서 삼성전기 협력사 있잖아요. 원준도 가져와 봤는데 오늘 1.8% 상승하고 있죠. 현재 주가 9,24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MLCC 관련주에서는 사마콘덴서의 상승폭이 꽤 두드러지죠. 5.85% 상승하고 있는데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MLCC 공정에 필요한 그런 필수 소재를 공급을 합니다. 기능성 필름, 이거는 LCD, TV, 컴퓨터, 노트북, 자동차용 MLCC 이런 부분 공정에서 대부분 필요한 필수 소재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6% 상승해서 4만 원 선 위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용 관련해가지고요. 부품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아모텍의 경우에도 오늘 2.5%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대선 정책주로 많이 편입된다. 어제나 뭐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AI 칩이라든지 아니면 AI 칩 퓨리오사에 투자하는 창투사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자, 이제는 그 다음 타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AI나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에 불을 뿜고 있는데요. 어제 뭐 트리거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중기특위, 중소기업 특위에서 이 의료 AI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 중앙당에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특위가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안에 AI 변호사나 AI 홈닥터 같은 것들을 7개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서 반영되는 기업이나 종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AI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격 진료, 비대면 의료, 아니면은 의료 AI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앙당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대선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이것을 정책으로 입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리미리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올해 초에 또 샘 올트만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의료 AI와 관련된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지금 계속 앞으로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의료 AI 하겠다라는 이해진 의장의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7대 정책 과제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국에는 전문직 AI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AI 소프트웨어나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분명히 AI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전문직 AI 서비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의료 AI나 원격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의료 AI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 모아봤습니다. 오늘 케어랩스가 상한가 갔거든요. 풀리지 않고 그 기세가 여전합니다. 현재 주가 2,85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27% 넘는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쉽게 해서 개인형, 맞춤형, 건강 케어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케어라고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현재 2,10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1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블루엔텍이 상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상한가 풀리면서 현재 19% 상승세는 뭐 유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셀바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더라고요. 현재 5% 상승. 지금 보면 인성정보나 유비케어도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테마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시장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 필터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장 궁금증 함께 해서 해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댓글 남겨주시면요.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송 진행되는 동안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필터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책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시장 분위기 좀 어떤 식으로 보세요? 뭐 앞에서도 싱크풀 얘기할 때 했던 네.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의료 AI 관련주랑 오늘은 이제 원격 진료까지 움직이더라고요. 그 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또 했던 게 실질적으로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바로 갔잖아요. 네,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이번에 또 그 딥노이드 사회이사님이 보니까 그쪽 싱크탱크 의료 쪽으로 이미 또 합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계속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뭐 좀 이따 의료 AI는 따로 얘기할 거고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구간들을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조금 많이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의대 정원 2배 갑자기 늘린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진료를 볼 의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조금 올랐었는데 오늘 오후에 시장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재명 후보랑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 뭐 의료랑 뭐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있었죠? 뭐 이것저것 아무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대 정원 정족수 2배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조금씩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스탠스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거 갑자기 스탠스를 뒤집어 바꿀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오후 되면 사실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정반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오전장에서는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오후장 가면서 빠지는 애들도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뉴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적인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로 움직임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저는요, 시장 보면서 궁금한 게 외국인이 이달,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해서 한 9조가량 팔고 있거든요. 네네. 네, 외국인 돌아오긴 하고 한 번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네. 네.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가 조금 누르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아침장에서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소폭 네. 1% 이하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2%대로 낙폭을 조금 벌리기는 했어요. 그만큼 뭐 미국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뭐 이유인즉슨 여전히 외국인 그 지분율 자체가 이 50점 초반대라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이랑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잘 주고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번에 이제 산업 2차관 같은 경우에도 알래스카 또 방문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한테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HBM보다는 레거시 쪽이 네. 현저히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충분히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같이 조금 빠질 때는요.
사두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 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 종목과 섹터가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빠질 때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오후장에서 이거보다 낙폭을 더 넓힐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넓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저가 매력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HBM의 의존도가 낮고, 그리고 또 미국향 매출보다 중국향의 비중이 훨씬 더 큰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락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LNG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슈가 좀 다음 주까지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네, 어떠한 부분 좀 보고 계세요? 다음 주까지 보면은 지금 이제 관세, 조선, LNG 같은 네. 경우에는 좀 패키지로 딜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번에 이제 뭐 산업부 장관은 미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 또 출장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 기존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동맹 관계로 이제 가는 거고요. LNG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이 뭐 니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뭐야라고 할 때 항상 첫 번째 무기는 LNG라고 봅니다. LNG 측면에서 볼 때 알래스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건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라는 걸 이제 체크하러 가는 건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결론은 이제 카타르에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알래스카 통해서 위로 돌아서 아래로 관만 잘 깔아 놓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걸려도 향후에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빠질 것보다는 좋은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물로 나올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봐서, 오늘도 보면은 관광 관련, 뭐 스테일 관련주들 조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여기에 대한 그 호재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구간도 뭐 조금 더 올려다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특히 그래도- 강관이 많이 올랐죠. 네, 네. 강관 같은 경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피팅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뭐 피팅이 이제 대표적인 게 태광이랑 네. 성광밴드가 있는데,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낙폭이 조금 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올 때 수급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 대금은 한정적인데 정치 테마랑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가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 다 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지금 주가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피팅 쪽은 주가 부담이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성광밴드랑 태광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미 LNG 선에도 이 피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크게 나빠질 것 없는 상태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뭐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LNG 프로젝트 이야기해 주셨고요. 강관과 피팅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피팅 업체들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국내 피팅 대표화된 두 기업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섹터인데요. 의료 AI입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뭐 가장 뜨거운 섹터가 아닐까 싶기도 맞아요. 해요. 네. 한동훈 후보가 또 이름만 했더라고요. 네. 그 대선 공약에 그 AI 투자에 200조. 200조요? 200조.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네.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팔란티어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지금 AI 쪽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장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렇죠.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화두라고 봐요. 꼭 의료 AI가 아니더라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살아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움직이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네카우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C로 많이 접목이 돼 있는
뭐 더존 비전이나 한글과 컴퓨터나 그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그러니까 B2B와 B2C 양쪽 다 얹고 네, 있는 네. 거죠. 이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의료 AI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관세 빵 터지고 막 하니까 이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줄었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 쪽에서도 AI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당연히 같은 흐름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 쪽을 그렇게 강자는 아니잖아요. 반도체 생산만 하는 거지. 그러면 아마 이게 여야를 불구하고 계속 저는 뉴스가 나올 걸로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플러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구간이 당겨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었는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FDA 뭐 승인받고 하려면 결론은 이제 임상을 하잖아요. 네. 임상 데이터. 근데 여기에 동물 실험 폐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아닙니까? 사람한테 사용하기 전에 동물한테 인간과 그나마 그쵸. 유사한. 네. 그래야 조금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네, 최대한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동물 없는 실험실을 뭐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FDA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의료 AI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진단하는 기업들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AI로 진단을 잘하는 기업들은 이걸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저는 점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꼭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아니 뭐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미국 쪽에서 또 나오는 FDA 동물 폐지, 실험 폐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 AI 뭐 사실 대장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루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루닛이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에서 26위까지 지금 밀려난 많이 올랐어요.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다면 이 루닛이랑 뭐 다른 종목도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루닛 먼저 조금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루닛 같은 경우가 그 저희가 이제 실적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네네, 성장주라고 해도 영업이익이요 그 작년에 마이너스 677억 했습니다. 아 적자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했죠. 뭐 계속 네. 적자니까 올해 예상치가 마이너스 58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막 솟아 올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정치까지 이제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플러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걸 따진다라고 하면 딥노이드가 조금 더 나아요. 아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가 네. 조금 더 나은 게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뭐죠? 루닛 같은 네.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적자 폭이 줄기는 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 정도였어요. 네. 근데 딥노이드가 작년에 10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20억 적자입니다. 그럼 얼마 줄인 거예요? 80억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80%가 나아진 네. 거예요. 숫자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이번에 딥노이드 사회이사님이 네. 이재명 캠프에 또 합류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네. 기대감이 또 이렇게 따지면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올 수 있지 않아? 라는 게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플러스 알파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루닛, 뭐 JLK, 뭐 딥노이드 다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 네.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식약처에서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뭐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 하반기 때 또 FDA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차별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 기술력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자의 캠프 사회이사가 들어갔다는 것 또한 정치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섹터는요.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모멘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실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 이제 상반기에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게 로봇으로 수혜가 간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건 다 리쇼어링 아닙니까? 네, 맞죠. 다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다 들어와라. 네. 그러면 이제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생산을 많이 하는데 네. 거의 80에서 87%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행색은 내야 되잖아요. 생색은 네, 조금 그쵸. 내주는 정도도 네. 해야 되고 그걸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결론은 여기 쪽에서 트럼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구간인데 그럼 어디에서 줄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인력 감축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인력 감축을 로봇과 AI가 대체를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또 뭐예요? 휴머노이드. 네,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죠. 맞아요, 뭐 네. 테슬라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계속 나와요. 근데 별의별 로봇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릴스 보니까 탈 것의 센세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로봇인데 강아지 같은 로봇이 있습니다. 네네. 조금 등치 큰 강아지. 네.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로봇을 타고 다닌다고요? 중국에서. 네. 이제 정말 이게 별의별 걸로 다 이동순환까지도 네.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로봇이 어찌됐건 공장에 많은 인력을 네. 대체하는 거는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관세 때문에 조금 조용하긴 하지만 이민 정책. 네. 결론 들어온 애들 다 막을 거예요. 그것도 걸리면 바로바로 내쫓아 버릴 네. 거고. 근데 일기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때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그다음에 트럼프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대체할 거는 사실은 자동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봇이 조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국내적인 이슈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네. 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도 사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건 매한가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에 왜 지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SK 오네 또 이제 미국 법인이 지분 인수했다 하니까 뭐 제2의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레인보우틱스가 사명을 변경하면 끝난다. 삼성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국내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꾸준하게 조금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상반기 중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는 어느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쓰라린 경험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들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까지 플러스 알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투자 정부 민관 협력해서 뭐 네. 이야기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역시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공약주 어떤 종목 선정하실지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아까 그 네. 기대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SPG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사실은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그 지금 평균 생산 단가가 14,000달러 정도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 현율 계산하면 1억 7천 정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제일 싸게 나온 게 2,300만 원입니다. 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 가격들을 내놔야지 어찌됐건 이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이게 국산화를 어찌됐건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로봇의 대장주와 부품의 대장주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그다지 좋지 빠집니다. 않은데 네.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도 한미반도체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네. 번째는요,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괜찮으면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첫 번째 실적이 예상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796억, 800억 조금 안 되는데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너무 못 가니까 한미 반도체도 대차장고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상위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대차장고 증가폭이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건 뭐냐면 불안한 거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실적 괜찮게 나오고 뭔가 하면은 이게 뭐 불안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베팅하는 게 아마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그 매출에 대한 세부를 조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TC 본더는 어찌됐건 한미 반도체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독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향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의 쪽으로 발주가 나가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어찌됐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캐파 증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매출 증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올해 예상치도 영업이익이 4,200억 정도 전망하고요. 작년보다 영업이익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65%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슈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월 중에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한 번 더 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모든 게 관세 얘기 아닙니까? 저희 로봇 할 때도 리쇼어링 그쵸.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법인을 내서 여기에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법인 설립 계획까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빠질 때가 되려 좀 접근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서 한미 반도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고점이 12만 7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뚫을 거냐 모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빨리 회복을 하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어려울 거는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8만 원 구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실적 발표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그 캔들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일 거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뉴스만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 2, 3일 동안 8만 원 회복하는 거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차는 8만 원 잡고요. 어떤 뉴스인지 따라서 그 이상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역대 지금 현재 최근에 최저점이 58,2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는 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58,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의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경제상식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고 재미있는 경제 지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계 경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바로 빅맥 지수인데요. 이 지표는 단순히 햄버거 하나의 가격을 통해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빅맥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맥 지수는 1986년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경제 잡지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각 나라의 구매력을 비교하고 통화 가치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빅맥일까요?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빅맥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대체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빅맥의 가격 차이를 보면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빅맥 지수는 주로 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빅맥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면 그 나라의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맥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그 나라의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빅맥 지수는 각국의 물가 수준이나 통화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들은 빅맥 가격이 미국보다 비싸 고평가된 통화로 분류되고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평가된 통화로 분류되죠. 대한민국도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 저평가되면서 현재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빅맥 지수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각국의 임금 수준, 세금이나 관세, 물가 수준 등의 가격 결정 요인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생활 수준 차이도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빅맥 가격만 가지고 경제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빅맥 지수는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 유용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빅맥 지수를 통해 우리는 환율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쉽게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제품 가격으로 각국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수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스타벅스 톨 사이즈 카페라떼를 기준으로 하는 커피 지수, 세계 60여 개 국가에 수출되는 초코파이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초코파이 지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심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신라면 지수, 김치찌개 지수 등도 있다는 사실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빅맥 지수, 이제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다가오셨죠? 그렇다면 오늘 식사는 햄버거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우리 시장 양시장의 하락으로 오늘은 0.4에서 0.3% 내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보합권 큰 움직임이 없이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0.7%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포화를 하고 있는데도 중국의 증시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상승을 했고 오늘은 보합권 수준 정도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 정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봇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로봇에 대한 투자 전략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별말이 없으니까 시장이 좀 안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기도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자, 오늘은 로봇 이야기를 좀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로봇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SNS 보면 중국 로봇이 훨씬 더 좋다.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훨씬 더 좋다. 이런 갑론을박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로봇이라는 것은 AI, 대세인 AI와 결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박사님 판단하고 계세요? 아직은 상용화 직전이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부분 R&D, 연구 개발 단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될 것은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코봇.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거의 100%가 협동 로봇에서 로봇이죠.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로봇주들이 되게 반응이 좋은데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주식이 주가가 오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그렇죠.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는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 좀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상용화한 기업은 미국의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르면 디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지금 벌써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손바닥만 있습니다. 손만. 네, 손바닥만 있거나 집게만 있어가지고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요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그래도 휴머노이드. 근데 사실은 뭐 굳이 그걸 그럼 휴머노이드를 이용하나,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나 로봇파를 그러게요. 이용하지.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물류들이 무슨 이렇게 차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면서 요것은 예를 들자면 뭐 서소문으로, 요거는 서울역 쪽으로, 요거는 뭐 후암동으로, 이것은 남영동으로, 이거는 동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포에 있는 물류의 이 무게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정확하게 힘을 주기가 어렵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고서 처음 잡았을 때 그 느낌에서 인간은 무게감을 주기 때문에 힘을 그쵸.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죠. 뇌에서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조절하는 그 건데. 손에서의 느낌과 압의 느낌으로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유연성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다 그래요. 갑자기 가벼운 게 있다가 무거워지고 그럼 허리가 다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떨어뜨릴 때문에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류를 이렇게 동별로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에서 지금 디짓이라는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이미 아마존의 미국의 물류 창고에서 상용화돼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은 중간 단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나머지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피규어 AI의 피규어 03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네. 같은 경우에는 BMW의 미국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구글이 투자했죠. 구글도 지금 로봇 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의 아폴로라는 로봇에다 투자를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벤츠 공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말에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자동차 가지고 있죠. 네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공장에 투여하겠다.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000대를 올해 생산해서 테슬라 공장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공장에 투여하냐면은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 단계 돼서 진짜 공장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거 일 보시면 움직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네네네. 이건 차라리 협동 로봇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작업 공정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AI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네. 어떤 기계적인 휴머노이드의 기술력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에 누가 먼저 공장으로 들어가냐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인류의 역사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5,000대가 막 공장에 모여 있고 막 호골에 모여 있고 네. 스타워즈 영화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척척척척 걸어가지고 공장 들어가가지고 막 뭘 나르고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와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분명히 세상은 중단기적으로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요번에 올해 안에 옵티머스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지금 피규어라든지 또는 앱트로닉에서 각각의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차 공장이 그나마 실제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규격화 있고 그치. 이 흐름에 반자동화되어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그쵸, 그쵸.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이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죠. 만약에 규칙이 막 바뀌어버리면 적응력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장 큰 것은 대형 기업들,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직 상용화 직전에서 네.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휴머노이드를 쓰게 되는 것이 2025년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 또한 비아디도 지금 그런 부분을 천명하고 있고 네. 유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자동차 공장에서 우선 일단은 테스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건 결국에는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협동 로봇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센싱 쪽에는 AI가 있지만 다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정해져 준 대로 좌로 20cm 가. 그다음에 상으로 위로 15cm 움직여. 그다음에 또 아래로 뭐 10cm 움직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인간이 다 미리 인풋 코딩을 값을 다 다 해줘야 코딩을 해 놓은 되는군요. 겁니다. 이거대로만 움직이는 것이지 갑자기 이거 하다가 마우스가 떨어져 그럼 손으로 잡고 이러한 적응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하네스 작업이라고 해서 전기줄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네네. 보통 2kg에서 3kg 정도 자동차에는 전기줄이 들어갑니다. 그쵸. 네. 근데 이 전기줄을 놓고 이러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머리를 넣고 들어가서 이렇게 놓는 것이 아직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이건 다 인간이 하고 사람이 하는 있거든요. 거죠, 지금은. 이거는 협동 로봇이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기줄들도 묶음도 묶어도 줘야 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 이렇게 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협동 로봇은 사실은 로봇처럼 생겼지만 뭐 팔이라든지 커피를 만들어준다든지 피자를 만들어주는 건요. 그 규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피자를 만들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커피 만드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다음 어디를 갔다가 손 위에 책상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갔다가 뭐 시마누 가루를 뿌려준다. 뭐 이렇게 물을 시나무 가루를 넣는다. 뿌려준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자율성이라는 건 여기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협동 로봇은 어쨌든 지금은 정해진 값으로 우리가 인풋을 넣었을 때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네. 이 로직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고 휴머노이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네. 이런 단계까지 이제 가려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지금 막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관심이 많은 쪽은 어쨌든 테슬라 쪽의 휴머노이드, 그렇죠. 네.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도 이거 곧 진짜 생산 라인에 투입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테슬라는? 우선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사전 정보로 옵티머스의 새로운 모습들이 요즘 영상에서 많이 안 보입니다. 그건 일론 머스크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우리의 진화된 단계를 영상을 공개를 하니까 누군가가 1대1로 카피를 해가는 것 같다. 여기서 누군가라는 건 대부분 중국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군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옵티머스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제 추론을 할 뿐인 그러게, 거고요. 잘 알기 근데 어렵겠네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5,000대를 생산을 하고 내년도 정도에서 5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5,000대를 생산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공장 라인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당연한 게 공급망들하고도 네. 공급 업체들하고 흔히 하는 벤더라고 얘기하는 업체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에 무엇을 납품하는 업체는 5,000개를 언제까지 납품한다.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0,000개로 올해 생산 목표로 해서 제작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작될 것은 5,0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5,000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피규어도 지금 03 버전에서부터는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2년 안에 1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게 피규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수작업으로 지금 현재는 만들고 있다라는 네네네. 거고 정말 우리가 자동차처럼 정말 컨베이어 벨트든 아니든 이렇게 연달아서 주르륵 하면은 로봇이 하나 딱 나오고 예. 조금 지나면 주르륵 지나서 로봇이 하나 나오고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자동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대량 생산 과정은 이번에 옵티머스가 처음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지금 테슬라의 목표는 5만 대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대까지는 주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쓰이고 내년에도 판매가 일부 되는데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이 펩시콜라라든지 DHL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용으로 판매를 했던 B2B 로. 거죠. B2B로 판매를 했던 것처럼 몇몇 협업 기업에게 그쪽에서 연습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2026년까지 진행될 거고 테슬라가 상용화 목표는 202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2027년 정도만 해도 결코 늦은 시간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상용화가 2027년만 돼도 저는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화면을 또 혹시 좀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하죠. 테슬라 저 옵티머스를 보시면 DOF라는 것이 여러분 영상에 자주 나와요. DOF요? DOF라는 것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건데요. 네. 손의 자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깨에 DOF도 있고 발목에 DOF도 있고 뭐 팔목에 DOF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냐. 네네네. 즉 우리의 인간의 근육이 얼마나 잘 붙어서 근육이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관절이 움직이는 그것처럼 것처럼. 이런 것은 여기에 액추에이터라는 사실 전기 모터가 네,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손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워요. 손은 인간의 손은 27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7도로 움직여줘야 떨어지는 물건을 잡을 수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 하니스 작업, 전깃줄을 꼬을 수 있고 뭐 액기 손가락으로 미세한 하나를 작업. 걸치고 이거를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22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DOF 수준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도 목표는 상용화가 되려면 27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자, 27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27까지 지금 20까지 와 있는 기업도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OF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좀 보여줬던 유니트리 영상을 보시면 네네. 유니트리가 지금 대단히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움직이는 유연성도 대단히 좋은데요. 유니트리의 문제점은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옵티머스도 배터리가 얼마 가는지는 아직 밝혀준 적 없고요. 그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밝힌 적 없고 그리고 피규어도 밝힌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너무 적거든요. 그쵸. 예. 어깨에 짊어질 수도 없는 거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네, 것도. 예.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집어일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 용량이 오래가지 2시간밖에 안 가면 이거는 산업 현장에 그쵸.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는 4바퀴로 가기 때문에 사족 보행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턱을 만나도 우리가 운전자가 출렁거리긴 해도 여기 때문에 차량이 넘어지는 일은 차가 없거든요. 쓰러지진 않죠. 전복되는 일은 없는데요. 로봇은 그쵸. 이족 보행은 그러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균형을 되게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는데 배터리 소모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시간이 아니라 최소 4시간, 가장 좋게는 8시간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용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2차 전지의 기술이 마찬가지로 발전을 해줘야 그렇네요. 휴머노이드 사업이 상용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목표로 테슬라가 2027년을 잡고 있잖아요. 네. 2027년은 중국도 2027년을 잡고 있어요. 네네. 상용화 시기를. 자, 2027년이 상용화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2028년, 2029년으로 연기돼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최소한 손의 자유도가 27도까지 와야 되고요. 네. 배터리가 최소 4시간, 4시간, 좋게는 그렇죠. 8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지금의 배터리는 이게 LFP 배터리건 3원계던 전고체 배터리건 다 지금 2시간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배터리 부분에서의 큰 혁신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게 되면 배터리에 쓰일 수 있는 것도 대단히 많아지거든요. 많아지겠네요.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전기차 시장도 그만큼 커질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도 본격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산업의 어떤 시장, 보통 우리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에너지 밀도를 대단히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것인가? 이 기업이 저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도 배터리 기업에서도 R&D 투자를 많이 하는 곳. 현재 네네. 지금 뭐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네네. 배터리 기술은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로 길게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즉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3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는 중국의 CATL이고 네. 1위 사업자고 2위는 비아디고 3위가 LG 엔솔이잖아요. 네. 저는 이 3위 정도 뭐 늦게 해서 4, 5위 정도까지는 R&D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그쵸. 나머지는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막대한 R&D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지금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네네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테슬라 외에는 사실 배터리 기업을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좋지만 저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요즘 뭐 2차 전지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나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안 나오고 전기차 캐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 네. ESS 저장 장치 배터리로 네네. 약간 또 LFP죠. 예, 예. 약간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R&D 투자 여력이나 보는 안목이 길다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반드시 잘 하고 있을 만들어야 겁니다. 되는. 예, 왜냐하면 그건 자동차에도 좋은 일이 되고 그러면 한번 주행거리도 길어질 거게 될 거고요. 그쵸. LG전 엔소리전 잘하고 있다는 것이 LFP 배터리의 부분이 매우 지금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네. 지금 여러분 ESS는 대부분 절대적으로 LFP 배터리를 씁니다. 네네.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LFP를 써서 미국에 있는 ESS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문제는 이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이 LFP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여기에 중국의 관세인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해서 보편 관세로 먹게 된다면 그렇죠. 테슬라도 여러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테슬라도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ESS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수출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네. 중국에 있는 CATL의 LFP 배터리를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ESS 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그렇죠. LG 엔솔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히려 열린다면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죠.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3,000%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배터리 산업도 대단히 휴머노이 사업에서 연간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뭐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로봇 투자를 할 때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짚어주셨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하는 단계가 있는데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거나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세미 트럭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펩시나 이런 운송 라인에 공급한 것처럼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른 기업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그런 B2B 그런 계약들이 나온다. 이러면 또 우리가 테슬라에도 주가도 약간의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트리거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생산되는 것 1차적으로 우선은 테슬라의 어떤 펀다멘탈의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술력들을 입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모여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올해 11월, 12월이 됐던 좀 네. 올해 하반기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정말 5,000대가 생산이 된다라면 네. 생산 라인이 뉴스에 나오고 생산된 옵티머스가 스스로 걸어가서 창고에서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나온다라면 대단히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만 뭐 캐시 우드라든지 이러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얘기하는 옵티머스에 의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 옵티머스가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쵸. 수익을 만들어낼 때부터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고 우선 일시적인 반등이 이어지면서 상승의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 건 맞지만 네. 올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온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스페이스 X를 타고서 스타쉽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이거는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이야기까지 해봤고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의 네. 로봇 개발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SNS에 돌아다니는 영상 이런 거 보면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중국 쪽의 영상이라고 하니까 중국의 로봇들이 막 춤을 추고 아니면 엄청난 비포장 이런 도로나 야산을 뛰어가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나고 막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란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도 지금 로봇이 그 정도로 발전하고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상용화는 아닙니다. 상용화는 아니지만 지금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R&D 타운에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 R&D 차원에서 중국은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23년 11월 중국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 산업으로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산업을 꼽았고 네네네. 전기차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글로벌 리딩 기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네네. 비아디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중국에서 로봇 산업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글로벌 리딩 기업을 7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2023년에 목표로 세우고 2027년까지 글로벌 리딩 기업 7개를 만들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어떻게든지 매년 상용화를 한다라면 3,500만 대의 350만 대가 아니고 3,500대가 아니라 3,500만 대의 로봇을 대. 제조 공장에 투여하겠다라는 연간 3,500만 네. 대를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전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두려워하는 건데요. 네.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나사
예를 들면 조그만 나사가 있다고 치죠. 아주 정말 정밀한 나사겠죠. 그리고 내구성도 되게 좋고요. 정말 이 나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애플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나사마저도.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폰에 납품되는 모든 기업의 퀄리티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어느 기업입니까? 중국 기업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걸 빼놓고는. 근데 이렇게 키워봤더니 이런 기업들의 중국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나사만 만들지 않아요. 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DJI인가요? 뭐 하여튼 드론 만드는 기업. DJI. 예, DJI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나사를. 그 나사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은 중국에 키워왔던 이러한 해외 기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조 역량이 그대로 드론 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에 있어서 AI 기술도 요즘 많이 뛰어나고 네네네. 있지만 이런 메카니컬, 기계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 또한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만 보실 필요가 없고 전 세계의 여러분 아이폰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고 좋은 그러한 부품들이나 것들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이 기술이 흔히 말하는 스피로버 이펙트, 어떤 물이 넘치는 효과, 네네, 넘쳐흘러서. 이런 효과들을 발휘하면서 중국의 제조 역량이 높은 제조 역량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키우고 있는 것이 AI 국방이죠. 네네. AI와 휴머노이드와 드론이 결합한 국방 개념들을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장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떠한 휴머노이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저평가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미국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 역량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미국과 중국의 로봇 산업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 우리나라는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네, 너무 뒤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까지 휴머노이드나 로봇 산업이 또 진척되고 있는지 한번 박사님과 나중에 또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고요. 오늘 박사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임박, 폭삭 기대의 수다, 자동차 부품주 5월 3일 이전 관세 유예책 발표 기대감 강세, 장미 대선 앞두고 AI 관련 정책 본물, AI 홈닥터 관련주 강세, 케어랩스 특징주. 자, 이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 빼고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뭐 어저께는 굉장히 거래량이 극심한 가뭄을 기록하는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트럼프가 뭔가 맨날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어제는 그 하는 말의 대부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그 면세 혜택 박탈 문제랑 엘살바도르에 끌려갔는데 일반인이 잘못 끌려갔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반박, 이런 걸로 대부분 이어져서 관세에 대한 정책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김이 샌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가장 바라보고 있고 민감하게 느끼는 건 그 관세 얘기고, 미국 국채나 달러가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이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이 크게 일어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했지만 어제는 또 얌전한, 그러니까 이게 얌전한 걸 또 원하지 또 않아요. 또 시장이 희한하게.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일어날 때는 아, 이거 도대체 피말리게 왜 이럽니까? 하다가도
또 어제같이 그냥 조용하게 재미가 없어 버리니까 재미가 없네 또 이래요 또. 참 어느 정도 그냥 적절히 움직이면서 뭐 재미도 있는 장세를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뭐 말할 거리가 뭐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봐요. 재미는 있는데 내 주식에 막 그렇게 큰 피해가 가고 뭐 이런 것도 싫은가 봐요. 그렇죠? 엔비디아, 테슬라가 막 마이너스 막 3, 40% 나고 이런 건 또 싫지만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로 나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변동성이 위로 나오면서 내 주식이 플러스가 나면서 이야기거리도 좀 재밌게 하는 참 그 투자들의 재미를 그렇게 맞춰주기가 시장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쉬울까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미치광이 전략을 쓰니 뭐니 하잖아요. 그리고 툭툭 튀고 자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런 관세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막 급등락할 줄 모르고 이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을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얘기 나오는 게 낸시 펠로시가 26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고 오바마나 그 클린턴도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무역 적자 누적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중국으로 공장을 다 옮기면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었던 건 그 정권에서도 계속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왜 손을 안 댔냐 이거죠. 싫으니까 이런 혼란이. 왜냐면 중간 선거도 있고 자기는 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4년마다.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식시장이 좋고 안 시끄럽고 그냥 평탄한 게 좋은 거잖아요. 지지율도 안 깎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기존대로 하면은 아무 혼란도 없고 나는 재선하고 뭐 민주당 공화당 다시 저 판단 받아서 국회의원 계속 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뤘다 이거예요. 트럼프 말은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았다. 나는 하지만 이 시끄러운 거를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울 거가 당연하잖아요. 누가 생각하기에도 이 관세를 만약 건드리거나 중국을 만약 건드리면 벌집 쑤시듯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뻔히 보이는데 왜 이 길을 갔을까? 자기도 조용히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 보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어요. 뒤로 가볼까요? 어제 뭐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종일 재미가 없는 장세였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그냥 평탄하니까 재미가 없죠, 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하루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뭐 난리를 치더니 어제는 또 변동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우 재미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는 일단 그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독일이 뭐 타우러스 미사일을 뭐 지금 제공한다고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하도 지금 뭐 미국이 다 발 뺀다니까. 지금 이 독일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 그 적이잖아요. 죄인. 그래가지고 이제 핵무기도 못 갖고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게 독일이잖아요. 독일. 그래서 그 독일에서 뭐 미군을 많이 뺄 수도 있다. 지금 방위비가 이제 많이 드니까 중국을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막 프랑스와 뭐 영국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나토의 어떤 대표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500km짜리 타우러스를 줘서 우크라이나가 그거 가지면 크림반도까지 미사일 발사할 수 있거든요. 푸틴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독일이 요즘에 뭐 두각을 나타냅니다. 증시도 그렇고요. 증시도 프랑스 0.86에 비해 1.43. 어제도 똑같이 했는데 많이 올랐죠. 사실은 또 증시가 프랑스, 독일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프랑스는 에르메스랑 루비통, 헤네시 막 이런 명품주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저 나라는. 근데 독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독일은 소프트웨어 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독일, 프랑스 증시가 완전 다른데 지금 이 독일 증시가 일단 V자 반등에 성공해서 이 두 번째 떨어진 폭이죠. 여기 보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왕창 떨어진 거죠. 두 번째 떨어진 폭은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까지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21선까지 좀 올라갈 거 같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도 21선까지 일단 반등했어요. 지금 그 시장이 뭐 놀래 자빠져가지고 확 떨어진 것 같은데 또 반등의 어떤 탄력이 좋아요. 지금 전 세계가 보시면 탄력이 좋죠.
이게 만약 확 죽어버렸으면은 올라갈 때도 굉장히 약하게 올라오는데 지금 반등이 그 탱탱한 농구공을 바닥에 처음 튀기듯이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걸 봐서는 일단 트럼프라든가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말한 것이 뭐 지켜졌죠. 뭐 그걸 지킨다기보다 그 특성이 주시장의 특성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그런 것들 결국 본질로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 바로 증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좀 말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3차 하락, 4차 하락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처럼 빠져버렸으면은 이건 진짜 자기가 의도하고 설계했더라도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지금 정말 중국한테 다른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건 가정이지만. 그렇죠? 이게 3, 4차 폭락이 일어나서 코로나 때처럼 빠졌어 봐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사실. 그래서 중국의 통화를 먼저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존심을 죽이고. 하지만 이제 주가도 다 올라갔고 달러 가치도 회복되고 채권 시장도 안정되니까 다시 할 말이 생겨버렸죠. 자, 인도도 떨어진 폭 거의 다 반등을 지금 했죠. 지금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갭이 많았는데 올라갈 때도 상승 갭이 딱딱딱 나오면서 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가요? 이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어떤 이슈에 의해서 흔들려 버린 것들은 수급에 따라서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망해갖고 부도 위기에 있으면은 물론 거기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렇게 뭐 기업이 예를 들어 부도의 상황에 처해가지고 꼬꾸라진 것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심장 질병이 심각해서 심장 말기 암 4기 5기 환자예요. 그런 환자가 정신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심장 충격기로 살려봐야 안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잠깐 햇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핑 돌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은 심장 충격기로 살면은 금방 살아나요. 원래 질병이 없으니까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 증시의 모습들은 만성 질병이 없는 증시예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잠깐 졸도한 거죠. 그때 확 살아나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지금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으로 인한 저런 변동성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본질이 펀더멘탈이 망가져버렸으면 저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죠. 수급이 회복돼도 안 나와요. 그러고는. 자, 비즈니스볼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자, 일본은 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해 보이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주가 1위여서 그런 것 같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동차랑 반도체가 1위인 곳이 지금 그래요.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관세, 반도체, IT 부품 관세.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걸려 있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1위인 니케이랑 반도체가 1위인 대만. 얘네가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딱 저 중간 정도죠. 대만이나 니케이보다는 좋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보다는 덜 올라온 것 같고.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래서 니케이랑 대만 섞어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증시 시가총액 상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코스닥도 지금 일단 절반 정도 올라왔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게 좀 그 변동이 심했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그렇죠? 원래는 외국인이 매수를 우리나라 걸 왕창 해줘서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내니까 달러가 그만큼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락해서 망가지는 걸 원했는데 지금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게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 달러 가치가 급락해서 최고의 안전자산이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는 걸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달러 가치는 곧 회복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미국의 국력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들면서 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왔는데도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는 추가적인 급락이 지금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도 1,800억 팔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1,900억으로 늘어났고 있죠. 오늘도 한 3,000억 원 팔겠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달러 가치가 급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미국은 1.35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쿄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요? 1.08 리크루트 홀딩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은 더 없죠. 0.39 중화텔레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분 만에 넘어갑시다.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뛰어나는데 주가 갑자기 갈리고 있죠.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지금 2030년까지 시총 1조 달러 목표를 지금 그 가이던스로 내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2030년에는 무려 가입자가 4.1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즈랑 오량의 별 변동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닝더스타이랑 BRD. 닝더스타이 CAT의 실적 나왔어요. 2025 1분기. 6.18% 급증, 그다음에 순이익은 무려 32.85% 급증. CAT의 실적 좋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TSMC랑 홍하이 프리시전 보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맞네요. 덴소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자, 페가트론, 대만의 페가트론, 요것도 폭스콘, 페가트론 이런 회사들이 아이폰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대만 회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7.27로 압도적으로 오르고 있죠. 케어랩스 상한가, 인성정보도 거의 상한가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AI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7개 발표했더라고요. 여기 AI 변호사, AI 홈닥터. 자, 이제 의사, 변호사 다 AI입니다. 우리 네티즌 분들 댓글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판사도 의사도 AI로 다 대체해라 이럴 거면 하도 무슨 판결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의사가 막 돌팔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상한데 치료해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변호사, AI 홈닥터 합법화 여기에 내용에 들어있다. 이 7개 중에서. 그래서 AI 홈닥터 관련해서 이 케어랩스랑 인성정보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잠잠했던 부분이죠.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해주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의사 약사분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렇게 AI로 24시간 해버리면은 안 찾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병원 진료비가 싸져버리고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각 대선 주자와 각 여당, 야당이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일단 저쪽 방향으로 조금 추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병원 갈 땐 가더라도 비대면 왕진 의사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관세 리스크 한가운데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주 전략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었거든요. 딱 마침 괜찮은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의 여러 가지 면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대표님도 또 시청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요, 반도체와 의약품 이쪽 섹터에 대해서 국가 안보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의약품이 리스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리스트에 앞으로의 그 파장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환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아픈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약품에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가에 대한 보조 이런 측면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공장 시설을 옮기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당장 공장을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거를 트럼프가 모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처음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약품에서도 전문 의약품을 좀 제외한 일부 의약품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은 아주 중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네. 따라서 빅파마들은 아마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우 대표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가를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한 그 인플레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네. 느낌이 일단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곡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재정 적자 맞습니다. 확대 이슈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생산 공장 이전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술력도 높고 네. 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하더라도 네. 예, 할 거고,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 할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 바이오 어쨌든 생산 시설을 만들긴 할 거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도 그렇고, 왜 미국 생물보안법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K 제약바이오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가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약가 인하 정책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한데요. 예. 생물보안법은 작년에 통과가 안 됐죠. 그런데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생물보안법에 의한 수혜는 이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생산 시설을 이제 줄이고 중국 내에서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들 간의 그런 이제 생산 시설 축소, 그리고 상대적으로 론자라든가 또 후지필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의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100만 원 이상에서 탄탄하게 버티는 이유는 이제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5공장에 대한 그런 이제 가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주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그런 생물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성장 동력도 잘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별이잖아요. 진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때도 그래서 이제 황제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당길 수 있는 거고, 네. 수주도 확대된다고 하니까 네. 정말 글로벌리 CDMO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잘 되고 잘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었는데, 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뿌려놓고 보면은 네. 작년에요, 그 주머니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9%가 깨졌다라는 네. 아쉬운 결과치는 있어서 네. 이건 좀 브로드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의정 갈등 때문에 영업 환경이 좀 어려웠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R&D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요. 배로 늘어났습니다.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선 비용을 이제 지불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텍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입니다. 네. 그래서 현금 사정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금 가용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20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년 4개월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그 당시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말에 올해 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년 1개월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거죠. 잘 벌었네. 예, 늘어난 겁니다. 번 게 아니라요. 예, 일부 예.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특징적인 게 또 하나가 자금이 더욱더 늘어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네. 자금이 더욱더 악화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현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로 경쟁력을 판단하셔도 이제 많은 확률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부익부 이제 빈익빈이 이거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잖아요. 그럼 네, 예. 앞으로 투자 전략 관련주 전략에서도 현금 주머니 좀 빵빵한 네. 그런 기업도 옥석가리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게 네. 투자자들이 더욱더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회사에게서는 점점 자금을 빼고 아니면 유상증자라든가 또 시비 발행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 리스크는 좀 우려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예, 짓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중국이 빅테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격이 세게 오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뢰 짐작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도 긴장할 정도다고 네. 믿어야 되는 기사입니까? 네.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이거는요. 네. NSCB라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아마 이 보고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정책 위반자들도 이 보고서를 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20년 전부터 이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왔고요. 그 결과 미국의 기술력의 턱 밑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 5년간 집중적으로 자금적으로나 아니면 인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자리는 뒤바뀔 것이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에서 자리가 뒤바뀐다라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 산업이 한 개의 산업뿐만이 아니라 AI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시사하는 점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 일본 등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을 모두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한국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나마 도와주지 않지만 열심히 국내 기업들이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책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도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뭔가 네. 망할 때도 돈이 있어야지 버티니까. 근데 네. 중국은 거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 부러웠는데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빠르게 추격을 해오는 게 맞네요. 네, 바이오 산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20년 전부터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자금적으로 밀어왔던 게 지금 결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한순간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사실 AI 우리나라 한국의 몇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AI가 엄청나게 제약바이오 산업이 필요하고 네. 혁신성과 생산성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점에서 살펴볼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네. 이슈를? 아마 AI를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바이오 쪽에서도 AI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이 AI,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FDA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향후에 동물 실험을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 자리를 AI 모델, 그다음에 오가노이드 이런 쪽이 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AI 기업들, AI 바이오 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 이제 증가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 부족입니다. 바이오는 네. 돈이고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AI가 좋다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덜커덕 사시면 안 되고요.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 이제 주주분들의 궁금증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볼 텐데 지금 일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지금 보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굉장히 적극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좋을까요? 예,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정도 가격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식 수가 이제 없어지면서 네. 지금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의 가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회사가 구조적으로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 질문. 제약바이오주 탑픽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항상 그 국내에서 네. 빅바이오텍, 그러니까 빅바이오텍이라면 향후에 한 50조 원 이상으로 네. 시가총액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한 기업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이라든가 또 GI 이노베이션 같은 네. 기업, 리가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ABL 바이오도 최근에 잘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다 그러면 향후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혜진 대표님 대담한 대담에는 처음 요청드려서 나와주셨는데 아주 시청자분들이 듣기 편하게 제약바이오 네. 산업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슈 있을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혜진 인풀 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조선방산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조선방산주잖아요. 근데 방산주 오늘 잘 갑니다. 잘 가고는 있는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뭐 앵커 브리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방산주 다시 잘 가고 있는데 초치려는 건 아니고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방산주들 잘 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가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다 잘 가고 있는데
뭐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좋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거다. 수주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방산주 빅4의 움직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일단은 뭐 K9 자주포 너무나 잘 팔리죠. 해외에서 지금 가성비 좋은 자주포라고 해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호주, 이집트, 호주에서 인도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베트남과도 지금 K9 1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 협상을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베트남에까지 K9 자주포가 이제 공급되게 되면 11번째 국가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11번째 국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것도 한데요.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들끼리 이런 커뮤니티 모임도 한다고 하던데 베트남도 그럼 만약에 11번째로 가입이 되는 것이고 공산권 국가,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이지 않습니까?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K9 자주포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인도와도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고 폴란드와는 뭐 계속 하고는 있지만 K9 차체,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수반되는 차체 공급도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로템도 볼까요? 현대로템은 K2 전차죠.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폴란드와 역시 2차 계약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랑 동일하게 180대 한 7에서 9조 원대의 공급 계약 체결에 임박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고 폴란드 넘어서 이번에는 루마니아와도 수출 계약 임박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또 실적이 튀어오를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두 기업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잘 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주가 잘 가고 있는데 뭐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이미 수출 계약했는데 이게 아직은 공급이 되질 않아가지고 실적에 반영은 안 됩니다. 근데 한 1, 2년 있다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폴란드 쪽에랑 역시 지금 모든 방산업체들이 폴란드랑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버전, 성능 개량 버전을 또 계약을 할 예정. 그리고 이라크와도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슨도 볼까요? LIG 넥슨은 방공 체계죠. 청공2 납품 계약. 중동 국가들과 지금 체결 준비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차례차례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왜 뭐가 주의해야 되냐, 경고등이 켜졌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 본 것 중에 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태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주는 대신 관세를 좀 낮춰주세요라는 계약, 이런 협상 카드를 꺼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물론 뭐 지금 보편 관세로 다 10%로 3개월 유예를 받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25% 받았을 때 미국에게 태국은 36%의 관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 전의 수준입니다. 태국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인데 미국에다가 태국이 얼마나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냐, 456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본답니다. 꽤나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태국도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추가로 무기나 항공기를 구입하는 걸 미국에다가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농축산물이나 에너지는 구매하겠다라고 미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미국산 무기를 사서 미국과 협상 카드, 흔한 말로 트럼프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태국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태국 국방부에서 일단은 필요한 각 군의 육해 공군에다가 태국 육해 공군에다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출해라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스트라이커 장갑차 130대 구매하는 예정, 한 7,300대 정도. 그리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도 미국 걸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F-35를 좀 구매하려고 했답니다. 스텔스기. 근데 요건 안 된다. 보안상 이유로 미국이 안 된다고 해서 F-16 개량형 전투기를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답니다. 해군 쪽에서는 구축함 8척을 37년까지 확보를 하고 이 1.5조 원 규모의 2척을 또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구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미국이 협상, 이 관세 때문에 미국 무기가 더 잘 팔리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최대 이점 뭡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가성비 좋은 무기를 살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태국처럼 비싸지만 성능은 좋고 그런데 트럼프에게 눈도장을 찍고 점수를 딸 수 있는 미국 무기를 구매할 것이냐,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우리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좋고 가성비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최근에 또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6개월 외국인이 매수하다가 4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방산 잘 가죠? 조선은 다시 올라가는 게 외국인 수급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방산주들은 외국인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이것이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방산주 너무나 좋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 관세 나비 효과 때문에 방산주들이 약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포인트인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갈등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때문에 또 지수의 하방 압력 가하는 상황인데 시장의 리스크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오후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